중앙법원의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자 웅장한 법정이 드러났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금빛 패턴을 만들어냈다. 모든 시선이 5살 소녀 민지에게로 향했다.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민지는 새 장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새 장 안에는 상처 입은 날개를 가진 채연이라는 이름의 장미홍관 앵무새가 들어있었다. 그 상처는 오직 채연만이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었다. 판사석에 앉은 김 판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세월과 책임감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두꺼운 검정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길로 소녀를 관찰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지는 몇 달 전 실패한 납치 시도 이후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소녀의 침묵은 오늘 재판에서 그녀의 존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법정 한쪽 구석에는 피고인 박정우가 거의 교만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회색 정장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고 가끔씩 변호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우는 소녀로부터 어떤 증언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유죄로 만들 증거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양쪽으로 묶여 있었고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소녀의 어머니 윤서는 맨 앞줄에 앉아 눈을 떼지 않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된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의 눈치채기 힘든 동작이었지만 새 장 속의 채연은 즉시 반응했다. 앵무새는 깃털을 세우고 살짝 흔들더니 갑자기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 그 소리는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김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는 앵무새에서 피고인으로 다시 소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재판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는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떠나자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서둘러 딸에게 다가가 민지를 품에 안았다. 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작은 검은 눈으로 박정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우는 이제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이 그들의 삶을 덮치기 전 민지는 명랑하고 활발한 아이였다. 매일 아침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아파트 뒤편 작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윤서는 그곳에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 윤서는 민지가 2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성수동의 작은 의류 공방에서 일했고 매일 일찍 귀가해 딸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오후에는 종종 민지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곤 했고 윤서는 작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창문으로 딸을 확인했다. 그러나 4월의 습한 오후, 봄비가 갓 그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윤서는 공방 사장에게서 긴급한 주문 확인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울타리로 둘러싸인 놀이터에 있는 민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전화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윤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철제 게이트가 살짝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가 민지 앞에 쪼그려 앉아 화려한 색깔의 사탕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친절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빛이 있었고 그것이 윤서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느끼게 했다. 윤서는 공포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소리쳤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사탕을 땅에 떨어뜨리고 게이트로 달려갔다. 순식간에 그는 검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먼지와 엔진 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다. 민지는 떨면서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윤서는 여전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로 딸을 꽉 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민지는 더 이상 예전의 활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의 큰 검은 눈에는 5살 아이가 느껴서는 안 될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지역 경찰이 호출되었다. 그들은 윤서와 몇몇 이웃의 증언을 기록했다. 이웃들이 우연히 본 남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들은 용의자를 박정우로 확인했다.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지만 종종 그 지역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유일한 목격자인 민지는 침묵에 빠져 있었다. 이후 몇 주는 윤서에게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지를 셀 수 없이 많은 병원과 클리닉에 데려갔다. 서울대병원부터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문가들은 같은 진단을 내렸다.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너무나 큰 공포 앞에서 어린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었다. 윤서는 여러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잠든 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민지가 악몽과 싸우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민지의 침묵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젊은 어머니의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 속에서 윤서는 정신과 의사 이진호를 찾아갔다. 그는 비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전문가였다. 그의 진료실은 경복궁 근처 한옥에 있었고 오래된 은행나무와 새소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아이에게는 다리가 필요해요. 진호 박사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민지를 관찰하며 말했다. 믿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요. 놀랍게도 그 다리는 민지만큼이나 상처받은 작은 생명체에서 왔다. 채연, 날개에 뚜렷한 상처가 있는 장미홍관 앵무새였다. 큰 비가 내린 후 경복궁 근처에서 부상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수의사가 그 새를 치료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진호 박사가 치료 세션에서 채연을 민지에게 데려왔을 때 소녀의 첫 반응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앵무새는 아마도 아이의 두려움을 감지했는지 크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기울여 민지를 작은 검은 눈으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새장 쪽으로 뻗었고 채연은 가까이 다가와 마치 환영하듯 새장 창살에 머리를 기댔다. 그때부터 민지와 채연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소녀는 앵무새 옆에 앉아 씨앗을 먹이고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보냈다. 점차적으로 앵무새는 주변에서 들은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안녕, 고마워, 잘 가. 그리고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다. 진호 박사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민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손 제스처로 채연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앵무새는 이해하는 것 같았고 배운 단어들을 반복하며 반응했다. 심리적 외상을 겪은 아이와 상처 입은 새 사이에 비밀 언어가 형성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다. 민지가 채연과 함께 작은 안전한 세계에서 한 걸음씩 회복하는 동안 박정우에 대한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강경희 검사는 40대 중반의 단호한 여성으로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이 특징이었다.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밤을 새웠다. 서울검찰청에서 15년 동안 수많은 중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 사건은 그녀를 특별히 괴롭혔다.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항상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 정우를 보았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그것은 불행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어떤 아이도 납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 금태 안경을 쓴 키 큰 마른 남자는 항상 강 검사의 모든 노력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찰 측 유일한 구원은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길거리 차 가게를 운영하는 73세 노인 최영호 할아버지였다.
최 할아버지는 그 운명적인 오후에 정우가 소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눈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롭다. 라고 그는 종종 말했다. 그러나 상대 측은 즉시 그가 백내장이 있고 두꺼운 안경을 착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민지의 증언이 없이 사건은 막힌 배와 같았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소녀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예비 심리는 여러 번 연기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김태준 판사는 30년의 경력을 가진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동 관련 사건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민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호 박사가 대담한 제안을 했다. 채연은 민지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입니다. 그는 판사에게 설명했다. 새의 존재가 법정에서 아이가 더 안전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김 판사는 회의적이었다. 법정의 새? 그런 설레는 없었다. 그러나 아동심리학자들과 상담하고 민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후 그는 동의했다. 이 결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전개를 위한 문을 열었다. 정의와 자연의 본능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작은 생명체가 진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었다. 예비 청문회 아침, 서울은 도시를 하얀 베일처럼 덮은 얇은 안개로 차가웠다. 윤서는 민지에게 연한 파란색 한복을 입혔다. 그녀가 밤새 정성껏 만든 것으로 옷자락을 따라 정교한 연꽃 자수가 놓여 있었다. 민지의 긴 검은 머리는 흰 비단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이는 그녀의 갈색 피부와 큰 검은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집을 떠나기 전 윤서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됐니?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대답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고 작은 손으로 채연이 있는 세 장을 꽉 잡았다. 앵무새도 이날의 중요성을 느끼는 듯 특별히 조용했다. 법원에 들어서자 수군거림이 군중 사이에서 퍼졌다. 언론인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고 카메라는 소녀와 앵무새를 향했다. 바깥에선 시위대가 민지와 다른 납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윤서는 딸을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보호하려 했고 진호 박사는 마치 방패처럼 그들 옆에 걸었다.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판사는 높은 단상에 장엄하게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강 검사는 앞에 서류 더미를 놓고 있었고 정우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민지는 아이들의 키에 맞게 특별히 낮게 설계된 증인석 근처의 특별한 의자로 안내받았다. 세 장은 옆에 작은 테이블에 놓였다. 부드러운 회색과 노란색 깃털과 노란 부리를 가진 채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 판사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민지가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청문회이며 앵무새의 존재는 정서적 지원 조치로 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우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고 평소에 회색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진지한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그의 시선이 민지를 스쳐 지나가다가 앵무새에 머물렀고 약간의 놀라움을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지가 마침내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모든 법정이 숨을 참은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 그런 다음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직 채연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미묘한 제스처의 연속. 앵무새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갑자기 깃털을 세우고 횃대 위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점점 커지는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저 사람, 저 사람.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져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으켰다. 놀라움의 속삭임이 방 전체에 퍼졌다. 박정우는 그동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해왔지만 갑자기 창백해졌다.
순간적이었지만 관찰력 있는 눈에는 그의 얼굴에 공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김 판사는 테이블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다. 재판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30분 동안 휴정하겠습니다. 민지는 떨며 의자 가장자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윤서는 서둘러 딸에게 다가가 품에 안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정우의 변호사는 벌떡 일어나 앵무새의 존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것이 배심원단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결정을 내렸다. 소녀는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앵무새는 남습니다. 모두가 법정을 떠날 때 긴장감이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채연은 다시 조용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그 작은 검은 눈은 박정우가 방에서 나갈 때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가 정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법원 복도의 소음을 차단했다. 더 조용한 공간에서 네 사람의 호흡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김 판사는 테이블에 앉아 나이든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이처럼 당혹스러운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박사님? 판사의 목소리는 피로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나왔다. 진호 박사는 방 안의 각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서의 희망을 찾는 눈부터 강 검사의 엄숙한 표정까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맞잡았다. 그것은 일종의 사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민지와 채연은 손동작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각 움직임은 의미가 있고 앵무새는 각 신호에 반응하도록 배웠습니다. 윤서는 딸의 손을 꽉 쥐고 민지의 작은 어깨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소녀는 몸을 움츠리고 앉아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새장 안에서 채연은 조용히 서 있었고 작은 검은 눈은 민지를 이해하듯 바라보며 마치 아이의 심장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강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어떻게 앵무새가 용의자를 알아볼 수 있죠? 만약 그것이 박정우를 전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진호 박사는 강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채연은 정우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지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는 소녀의 감정에 대한 비상한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민지를 바라보며 5살 아이가 견뎌야 했던 목소리를 빼앗을 정도로 큰 공포를 상상해 보려 했다. 그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비슷한 나이의 자신의 손녀를 떠올렸다. 아이가 그를 알아보나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녀는 목이 메며 속삭였다. 매일 밤 아이는 잠에서 깨어 놀라곤 해요. 때로는 마치 그가 거기 나타날까봐 두려운 것처럼 창문을 몇 시간 동안 바라봐요. 방 안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무거워졌다. 강 검사는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만약 민지로부터 직접적인 증언을 얻을 수 없다면 채연의 반응이 돌파구를 만들기에 충분할까?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적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호 박사가 침묵을 깨며 계속했다. 하지만 민지와 채연 사이의 연결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있습니다. 동물은 두려움을 감지하고 냄새, 얼굴, 에너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채연은 민지가 정우를 볼 때 느끼는 진짜 공포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김 판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서울이 고대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빌딩이 뒤섞인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엄격한 법적 틀 안에서 정의를 찾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때로는 정의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앵무새의 존재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정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 검사님, 앵무새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서려 할 때 민지가 갑자기 손을 뻗어 김 판사의 주름진 손을 만졌다. 그 제스처는 비록 침묵 속에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했다. 복도에는 이미 수군거림이 널리 퍼져 있었다. 기자들은 앵무새 증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몰려들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 마치 이 폭풍 속의 유일한 구명줄인 것처럼 두 손으로 세 장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재판의 재개를 알렸다. 기대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강경희 검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위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반짝이는 나무 바닥 위에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민지의 가슴 속에서 뛰는 긴장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민지를 증인석으로 부르겠습니다. 강 검사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민지의 심장은 그녀가 높은 의자로 안내받을 때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마치 그녀의 삶이 그 운명의 날 이후로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바닥에 닿지 않았다. 세 장은 옆에 놓였고 채연은 마치 소녀의 두려움을 감지한 듯 똑바로 서서 잠시도 민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강 검사는 민지 앞에 큰 사진을 놓았다. 5명의 서로 다른 남자의 얼굴이 있는 사진 배열이었고 그 중에는 박정우도 있었다. 민지야. 강 검사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만약 이 사람들 중 누구든 알아본다면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을까?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기침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다. 민지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겁고 기대에 찬 시선들.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공포스러운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녀의 손목을 만진 차가운 손, 담배와 값싼 향수 냄새, 그가 알록달록한 사탕을 내밀 때의 가짜 미소. 민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녀는 이것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구멍은 메말랐고 손은 떨렸다.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채연이 소리를 냈다.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소리였다. 민지야, 민지야, 용감해. 그 말은 치료 세션에서 반복되었던 것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개울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나이를 넘어선 용기로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박정우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법정이 숨을 멈춘 순간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민지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채연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언어였다. 채연은 즉시 똑바로 서서 깃털을 세우고 반복하기 시작했다. 박정우, 박정우. 그 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고발처럼 들렸다. 정우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의자에서 굳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의 눈은 소녀와 앵무새 사이를 공포와 혼란스러움으로 오갔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 앵무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강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정우는 당황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더듬거렸다. 저는 이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법정의 모든 눈은 그의 가짜 자신감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한 젊은 남자, 강 검사의 보좌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강 검사에게 달려가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놀라움에서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판사님, 그녀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숨길 수 없는 호기심으로 밝아졌다. 1시간 동안 휴정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 민지는 자신의 어깨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진호 박사였다. 그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 정말 용감했어, 민지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한편 강 검사는 신속하게 자신의 팀을 모았다. 그녀는 보좌관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정우의 오토바이에서 나온 흙 샘플과 강원도 산간 지역의 어떤 장소에서 나온 흙 사진이었다. 두 샘플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새로운 퍼즐 조각이 나타났고 진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검은 구름이 강원도 산간 지역의 하늘을 뒤덮었을 때 경찰의 사륜구동 차량이 거친 비포장 도로를 돌았다. 황태석 형사. 20년간의 복무로 얼굴에 깊은 흉터가 새겨진 중년 남성이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은 총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는 진호 박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체연이 들어있는 3장이 놓여 있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황 형사가 앞에 진흙투성이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수사에 앵무새를 데려간다니. 내 전체 경력에서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호 박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높은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고대 영혼들의 속삭임 같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때로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진실을 보기 위해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차는 오두막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여기서 그들은 대나무와 덩굴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목조 구조물을 볼 수 있었다. 생명의 징후는 없었다. 빛도 없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도 없었다. 하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통해 다듬어진 황 형사의 직감은 이곳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두 방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깊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통신 채널을 항상 열어두세요. 그들이 숲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자 채연은 불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앵무새는 3장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깃털을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인식한 것처럼. 새가 뭔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호 박사가 속삭였다. 우려가 그의 가슴에 퍼졌다. 오두막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연이 갑자기 날카롭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냈다. 도와줘, 도와줘. 황 형사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몸은 긴장되었고 모든 감각이 경계 상태에 있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총을 꺼내고 앞으로 나아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썩은 낙엽 위에서 조용했다. 부패한 나무 문이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은 어두웠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찔렀다. 형사는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방을 훑었다. 먼지투성이 테이블, 몇 개의 부서진 의자, 그리고 두꺼운 먼지층 위에 최근에 생긴 발자국들. 누군가 최근에 여기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속삭였다. 채연은 갑자기 미친 듯이 날개를 펄럭이며 3장의 창살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눈은 방의 한 구석을 향했다. 황 형사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고 거의 오래된 양탄자에 가려져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도와줘! 도와줘! 채연은 계속해서 더욱 긴급하게 외쳤다. 형사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세게 뛰었다. 황 형사는 문을 열었다.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더 강해졌고 다른 냄새도 있었다. 두려움과 절망의 냄새. 무기를 장전한 채 그들은 천천히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소름 끼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 빛이 축축한 흙벽에 기이한 형상을 그렸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빛이 황 형사를 포함해 수많은 범죄를 목격한 사람조차 흠칫 놀라게 한 광경을 비췄다. 낮은 지하실의 구석에 너덜너덜한 매트 위에 홀쭉한 소녀가 무서움에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목은 녹슨 쇠사슬로 벽에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깨진 장난감들, 찢어진 책 페이지들, 그리고 약간의 차가운 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있었다. 맙소사!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녀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벽구석으로 움츠러들었다. 말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구조의 희망을 포기한 부상당한 동물처럼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황 형사는 그녀를 더 무섭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다가갔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가 쇠사슬 자물쇠를 풀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소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마치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때 진호 박사가 세 장을 든 채 들어왔다. 소녀를 보자 채연은 갑자기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앵무새는 머리를 기울여 특이한 집중력으로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소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인식에 희미한 빛을 담은 눈으로 앵무새를 바라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차고 흘러내렸고 갈라진 입술이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움직였다. 황 형사는 등줄기를 타고 오싹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이 단지 피해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증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원도 종합병원을 환하게 비추었다. 구급차가 지하실에서 발견된 손을 태우고 병원 경내로 달려들어왔다. 뉴스는 놀라운 속도로 퍼졌다.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었고 모든 단서는 박정우에게로 이어졌다. 조용한 병실에서 이제 하진으로 확인된 소녀는 9살로 6개월 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실종되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커다란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